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혜승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볼 주제는 세계문화사입니다. 세계문화사, 제목이 참 멋있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렵다는 생각도 듭니다. 도대체 세계문화사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지 좀 난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문화라는 말을 흔히 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생활문화, 음식문화, 정치문화, 사회문화, 장래문화, 예술문화, 의복문화, 또 무슨 말이 있을까요? 러시아문화, 이집트문화, 백제문화, 20세기 문화, 록문화, 길거리문화, 엘리트문화라는 말처럼 어떤 습관이나 현상, 행위와 결합하는 말 뒤에 붙기도 하고요. 또 문화산업, 문화강국, 문화가치, 문화관광, 문화연구 등 특정 활동 분야를 뜻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문화처럼 유연한 단어도 참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문화라는 말을 인터넷이라는 말과 한번 바꿔볼게요. 생활 인터넷, 음식 인터넷, 정치 인터넷 말이 되나요? 안 되죠? 인터넷 강국, 인터넷 산업, 문화, 인터넷 연구는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요. 인터넷 관광, 인터넷 가치 이런 말은 생소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문화라는 말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단어 같습니다. 맥주 문화, 막걸리 문화, 소주 문화, 닭발 문화, 도서관 문화, 극장 문화, 책 문화, 또 어떤 문화들이 있을까요? 대체 문화가 아닌 것이 무엇일지 도대체 궁금할 정도입니다. 문화가 이렇게 광범위하다 보니 정의하기가 무척 힘들어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아주 다양한 정의를 내립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 심리와 관계된 현상을 문화로 보고요. 경제학자들은 문화와 경제의 관련성에 주목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 문화에 대한 정의는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학자들은 또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매번 새로운 정의를 시도하기 때문에 문화의 정의가 늘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은 문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대답하기는 참 힘든데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라고 할 때는 동물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무언가를 뜻한다는 사실이에요. 동물에도 삶이 있고 동물의 윤리나 또 동물의 모성애 등을 우리는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물에게는 문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화는 인간적인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물이 만든 것과 인간이 만든 것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뭔지 아시겠죠? 자, 벌집입니다. 벌집. 이 벌집은 여기 보시는 대로 비례가 완벽해요. 어디 하나 틀린 부분이 없습니다. 자연물을 이용을 해서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고 완벽한 집을 지을 수 있을지 놀랍기만 합니다. 인간의 건축은 어떨까요? 자, 작은 벌들이 붕붕 날아서 지은 집들과 인간이 만든 건축물의 근본적인 차이는 어디 있을까요? 구성, 비례, 견고함, 완벽함? 글쎄요, 이 모두가 해당이 되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이 점입니다. 벌들은요, 집을 지을 때 구상을 안 합니다. 벌들은 타고난 본능에 의해서 집을 짓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힘이 센 벌이라 하더라도 벌집이 어떤 모양이 돼야 하는지 토론하고 생각을 해서 건설을 하는 벌은 없습니다. 벌들은 유전자에 쓰여 있는 대로 집을 짓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어떻습니까? 벌과 마찬가지로 건축을 합니까? 아니죠. 인간은 집을 짓기 전에 구상을 합니다. 기와집일지 초가집일지 황토집일지 아니면 콘크리트 집이 될지 건축물의 자재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요. 크기는 어떨지
몇 층짜리 건물일지, 방은 몇 개가 돼야 되는지, 창문은 어디로 낼지 머릿속으로 구상을 합니다. 이후에 도면을 그리고 모형을 만든 다음에 실제 건축에 착수합니다. 벌들은 구상을 하지 않는데 인간은 구상을 합니다. 벌과 인간을 나누는 그 차이, 그것이 바로 문화입니다. 즉, 문화는 인간을 동물과 구별하며 인간이 타고난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문화는 다시 말해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속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부를 해볼 세계문화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세계문화사는 세계와 문화, 역사가 결합된 말입니다. 즉,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장구한 생활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탐구하는 일입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속성, 문화는 무엇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화의 정의를 알아보기에 앞서서 문화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문화가 탄생한 배경을 이해함으로써 문화의 실체를 좀 더 뚜렷하게 규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 화면에 보시는 사과 참 맛있게 익었습니다. 이 사과나무를 누가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이 사과는 때가 되면 열립니다. 하지만 날씨가 춥고 또 눈이 내리는 기간에는 열매가 열리지 않죠. 그러면 그 원시시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평소에는 열매를 따먹다가도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배가 고프니까 사냥을 나가볼 수도 있겠죠. 또 강으로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성공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들이 지천에 깔려 있고 또 춥지도 덥지도 않은 곳이 이 지상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이 그림은 1612년 플랑드리의 화가 잔 브리기엘의 작품 에덴 동산입니다. 자, 이 에덴 동산 그림을 보시면요. 이 말도 있고 또 사자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여우 같은 동물들도 있네요. 그리고 새들도 있어요. 현실 세계에서는 이들이 서로 그 쫓고 쫓기는 이런 그 관계에 놓여 있지만은 이 에덴 동산의 그림에서는 굉장히 평화롭게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과일들이 이렇게 주렁주렁 열려 있어요. 그래서 허기를 걱정을 해도 걱정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또 날씨는 온화해서 옷을 입을 필요도 없어요. 여기 보면은 그 남녀가 있는데 다 나체예요. 거기다가 모기나 벼룩도 없어서 가려운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곳은 꿈이나 그림 속에서만 존재하는 상상 속의 세계입니다. 자, 인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현실은 굉장히 거칠어요. 그렇죠? 날씨는 춥고 인간은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굶주린 동물들에게 잡아먹힐 수도 있었어요. 인간은 자연 앞에서 왜소한 존재였습니다. 늘 투쟁을 해야 했고 그래서 생존은 쉽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 했습니다. 선사시대의 인류는 자연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곡물에서 씨가 떨어져 다음에 싹이 트는 과정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 곡물의 씨를 내가 심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실험을 거듭한 결과 인간은 곡식을 재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이집트 벽화에서처럼 그 동물들을 길들여서 그 힘을 이용하는 방법도 알아냈습니다. 서양에서 문화는 이렇게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수확한 곡식, 재배, 농사를 뜻하는 말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농경이 처음 시작이 된 곳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어요. 자, 그 농경이 시작된 시기는 만여 년 전 신석기 시대였습니다. 기원전 7천여 년 전에는 인도인들이 농경을 알게 되었고요. 또 6천여 년경에는 이집트에서 농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5천여 년 전에는 중국인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4대 문명이라 부르는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황하, 이집트 문명은 농경과 함께 발생을 합니다. 인간은 재배한 곡식을 소비를 했고요. 또 나아가서는 저장을 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었어요. 왜냐하면 날씨가 춥고 눈이 내려서 농사가 불가능한 이런 계절에조차도 미리 저장해 놓은 음식으로 연명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인간은 주어진 공간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간의 지배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도 이해를 했습니다. 즉, 인간은 자연적으로 주어진 이런 현실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만든 시간표에 따라서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문화가 바로 인간의 운명을 바꾸는 열쇠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사진에 보시면 사막이 참 아름답습니다. 사하라 사막이에요. 이 사하라 사막은 인간 존재와 상관없이 나름의 법칙에 따라서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진을 하나 볼게요. 같은 자연인데요. 이곳은 인간이 개간한 밭입니다. 이곳의 그 작물들은 일정한 햇빛과 바람과 물 등 자연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손길과 또 인간의 결정에 따라서 자라나고 수확되기도 합니다. 즉, 이렇게 문화라는 것은 자연의 일부이면서도 또 인간의 손길이 닿고 인간의 통제를 받는 농산물, 목축 등을 널리 일컬었습니다. 자, 인간이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또 하나 이해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연만을 변형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의 신체도 변형 가능하다는 사실이었어요.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요. 관리가 전혀 안 된 원신입니다. 그런데 그 체육이 굉장히 발달했던 그리스에 보면은 초콜릿 근육들이 보여요. 몸들이 아주 좋습니다. 몸짱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자연의 변형뿐만이 아니라 인간 신체를 변형하는 것, 이것 역시 그 문화에 포함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인간이 신체를 단련을 하면은 치타만큼은 아니더라도 한결 민첩해졌고 또 빨리 뛸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힘도 세워졌죠. 신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환경을 바꾸는 과정에서 인간은 도구를 사용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원시인은 창을 들고 있어요. 자, 이 창으로 그 사냥을 하고 또 적이 났을 때 위협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창이 아니라 핸드폰을 들고 그 트위터에서 적과 싸우기도 하고요. 자기 자신을 보존하기도 하고 인터넷 뱅킹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도구의 변화는 인간 문화를 변화시키는 핵심으로 작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문화는 세계 완성에서 인간의 자기 완성이라는 부분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됩니다. 자연 환경, 인간 신체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인간의 정신 역시 그 경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간들은 또 이해를 했습니다. 자연의 밭을 갈듯 인간의 마음밭을 가는 행위, 이 역시 문화로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원시인들은 창을 들고 그 맘모스를 사냥을 합니다.
불로 위협을 하죠. 그런데 이곳은 서당입니다. 서당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공부를 하죠. 이 공부를 하다 잘못하면은 이 훈장님한테 혼도 나요. 그래서 이 학생이 울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문화라는 것은 자연의 변화를 의미를 하다가 인간 신체의 변화라는 부분으로 발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인간 내면, 정신의 변화라는 의미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문화는 어떤 의미를 새롭게 얻게 됐느냐면은 교육이라는 의미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화라는 것은 문화인이란 배워서 아는 사람, 교양인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문화는 자연의 경작, 재배라는 의미, 나아가서는 인간 스스로의 교육이라는 뜻을 품게 되었습니다. 문화는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변형하고 바꾸는 행위였습니다. 문화는 설령 그 대상이 자연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손길이 닿는 인공적인 산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그 문화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우리가 어떤 나라나 어떤 인물에 대해서 그 나라는 혹은 그 사람은 문화 수준이 높다 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여기 잠깐 유튜브를 한번 볼게요. 여기 유튜브에서 쭉 나가서 한번 보죠. 자, 여러분 잘 보셨나요? 자, 이 영상은요, 러시아의 작곡가 차이콥스키가 작곡한 발레곡 백조의 호수 중 1막 3장에 나오는 작은 백조들의 춤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공연을 한 무용수들은 러시아 모스크바의 볼쇼이 극장 단원들이에요. 자, 발레 무용수들 발끝으로 서고 돌고 공중으로 점프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컴퓨터에서 손을 잠시 떼고 거울 앞에 한번 서보세요. 그리고 한번 발끝으로 서고 뛰고 해보세요. 잘 됩니까? 2시간 동안 등산을 해도 쉽지 않은데 무대 위에서 2시간도 넘게 발끝으로 서고 다리를 올리고 들고 하는 일이 그냥 되지는 않죠. 무수한 수련을 거쳐야만 도달할 수 있는 경지입니다. 자, 이 사진은 누구의 발일 것 같아요? 이 사진은 발레리나의 발입니다. 발레리나는 무척 아름답고 고귀해 보이죠? 마치 현실 속에 사는 사람들 같지가 않아요. 선녀 같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처럼 우아해 보이는 발레리나의 발은 굳은 살 투성이에요. 조금도 예쁘질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술을 하기 위해서는 무한도전 멤버들이 보여주는 그 이상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노력의 산물들을 일컬어서 문화라고 칭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화란 것은 인간의 자질을 최대한 개발하는 과정과 그 산물을 의미하게 된 것이죠. 그리하여 문화란 물리적 생존 그 자체를 위한 행위들, 즉 일반적으로 걷고 뛰고 소리 지르는 등의 평범한 행위가 아니라 예술이나 지식, 교양, 학문 등을 뜻했습니다. 따라서 문화는 평범한 세계와는 달리 일상에서 이탈한 세계를 뜻했습니다. 일상에서 이탈한 세계란 무슨 말일까요? 자, 문화의 창조란 인간이 한 전문 분야에서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학문, 예술과 같이 그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서 도달한 인간 삶의 분화가 문화를 대표했죠. 그런데 지적 예술적 활동은 물리적인 생존과 직접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었습니다. 단적으로 말해서요. 발레를 안 본다고 해서 눈에 거미줄이 쳐집니까? 오페라를 안 듣는다고 해서 귀머거리가 되는 거 아니죠. 또 지구가 돌아가는 원리를 모른다고 해서 이 지상에서 살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문화는 먹고 사는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분야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생명 유지와 무관한 정신적 세계와 접촉하고 그 산물을 향유할 수 있는 계층은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그림은요, 1812년 가브리엘 레모니가 그린 작품인데요. 그 프랑스의 살롱 풍경입니다. 우리 살롱 그러면 뭐 룸사롱만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도 룸사롱은 룸사롱이에요. 근데 그 룸사롱에서 벌어지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자, 문학이나 철학, 자연과학에 대해서 토론을 했어요. 이 살롱의 주인은 누구였냐면은 마담 조프린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담 조프린은 그 대화하고 토론하는 것을 굉장히 즐겨서 그 당대의 지식인들을 모아 이렇게 중요한 토론들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살롱은 요즘으로 치면 어떤 영향력 있고 유명한 인물의 트위터 계정하고도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트위터 계정에서 접속해서 토론을 나누는 것처럼 이 살롱에서도 특정한 사상을 두고 공방전이 벌어지기도 했었던 것이죠. 이러한 살롱 문화를 즐길 수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상류층이었습니다. 여기서 문화는 생존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또 상류층이 즐기는 분야들을 뜻하게 되었습니다. 즉 문화는 일상 세계와 유리된 1%의 세계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문화와 예술을 동일시합니다. 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정책, 문화예술진흥회, 문화예술전당 여러 기관들의 명칭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는 문화와 예술을 거의 동의어로 취급을 해요. 문화와 예술의 관련성이 강조가 된 것은 이와 같은 유럽 상류층에서 형성된 경향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류층이 아닌 사람들에게 문화가 없었을까? 그렇습니다. 상류층들은 하층 계급들이 문화를 갖고 있지 않으며 야만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즉 상류층들이 즐기는 춤과 음악, 그림은 예술이고 대다수 민중들의 민속은 비예술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상류층들이 1%라면 나머지 99%는 대중인데요. 그 대중들은 진짜 문화가 없었을까요? 18, 19세기에 도시가 발달하고 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대중들의 존재는 부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중들은 문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상류층과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화는 어떤 계층의 귀속성을 보여주는 지표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이 보시는 그림은 피터 브레이겔의 카니발이라는 작품이에요. 이 카니발이라는 작품에 보면은 귀족하고는 많이 다르죠. 옷차림들도 다르고 하는 행위들도 매너가 좀 없는 것 같죠.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여기 보면은 뭐 누워 있기도 하고 술을 먹고 그 오바이트를 하는 장면들도 있고요. 뭐 무지하게 먹습니다. 예? 이렇게 그 민중들의 문화라는 것은 굉장히 시끌벅적하고 이렇게 관리가 안 된 이런 문화들을 의미를 했습니다. 이런 그 대중문화는 민속문화나 비엘리트 문화에 연원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 문화는 농부와 떠돌이, 집시, 하층민들의 문화였습니다. 이 문화는 특별한 지식도 또 훈련도 필요 없이 일상에서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고상하고 교양 있어 보이는 귀족들의 삶과는 전혀 다른 세계인 것이죠. 예술과 정신문화로 한정된 문화는 대중이 아니라 소수의 특권층에게만 허용된 삶의 형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트 문화가
귀족층들의 가치관을 반영을 했듯이 이런 민속춤이라든가 민속무용, 서커스 등에는 대중의 취향이 투영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화는 특정 집단의 세계관, 가치관이 투영된 장으로 여겨졌고요. 계층 간의 차이를 구별하는 지표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귀족 엘리트 문화는 고급 문화이고 대중 문화는 저급 문화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마치 이 민속춤을 추는 사람들 그리고 발레를 하는 사람들 분위기가 아주 다르죠. 이 발레와 같은 문화는 엘리트 문화, 민속춤은 대중문화로 생각이 됐고 대중문화는 수준이 아주 낮은 문화 이런 인식이 팽배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향수라는 노래를 잠깐 한번 들어볼게요. 향수에서 자,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아마. 자, 플레이를 해볼게요. 우리가 갈 곳이 어딘가 한번 찾아봅시다. 자, 들어보셨죠? 이 음악은 1990년 가수 이동원과 또 오페라 가수 박인수 씨가 함께 부른 향수라는 곡입니다. 이 향수라는 곡은 시인 정지용의 시를 가사로 썼고요. 또 작곡가 김희갑 씨가 곡을 붙였습니다. 작곡가 김희갑 씨는 이선희의 알고 싶어요, 조용필의 그 겨울의 찻집, 큐, 킬리만자로의 표범, 임주리의 립스틱 짙게 바르고 등 대중음악의 히트 제조기로 불렸던 이런 작곡가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박인수 씨는 서울대 교수였고요. 또 성악가였습니다. 근데 이 음악을 공개를 한 이후에 국립오페라단에서는 박인수 씨가 성악을 모독했다, 또 성악가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 하면서 질타를 퍼부었습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 국립오페라단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박인수 씨는 클래식의 경계와 한계를 벗어난 최초의 성악가로 평가받습니다. 대중문화의 수준이 낮고 또 고급 문화만이 순수하다는 시각은 구시대의 산물로 여겨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퓨전, 크로스오버라는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퓨전이란 섞인다는 뜻이고요. 또 크로스오버는 뭔가 경계를 넘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무엇이 섞입니까? 대중문화와 고급 문화가 섞입니다. 무엇이 경계를 넘습니까? 이 엘리트 문화와 대중문화의 경계가 서로 뒤섞이게 됩니다. 향수라는 노래는 이렇게 문학과 대중음악, 오페라의 경계를 넘고 오페라 가수와 대중가수의 뒤섞임을 통해서 태어난 새로운 시대의 문화를 뜻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정의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사진 한번 봅시다. 이 사진에 나온 이 사람은 파다웅족의 여자예요. 자, 1910년 사진인데요. 이 파다웅족은 미얀마, 라오스, 그리고 북부 태국 지방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여자는 왜 저런 철을 목에 두르고 있을까요? 사는 게 불편하지 않을까요? 이거 고문이 아닐까요? 자, 19세기에 찰스 다윈이라는 학자는
종의 기원을 발표했습니다. 이 책은 당시 대단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어요. 인간은 신이 하루아침에 만든 존재가 아니라 수억 만년 동안의 세월 동안 진화를 해봤다는 시각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구인들은 진화론을 사회 체계도 받아들여서 자신들의 사회는 진보된 사회로 생각을 했습니다. 즉 서구는 문화가 없는 원시인들의 상태를 극복을 해서 우수한 문화를 갖게 되고 아프리카나 아시아, 브라질의 민족들은 문화가 없는 야만인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19세기경 서구는 식민지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서구와 다르게 사는 사람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다양한 토착민들과의 접촉은 인류의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요구했습니다. 엘리트 문화와 대중문화의 구분은 서구 세계 안에서만 가능했습니다. 특정한 잣대를 가지고 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고급, 한쪽은 저급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와 오스트레일리아의 토속 민족들의 문화를 서구 문화와 같이 놓고 비교해 보기에는 공통된 잣대가 없었습니다. 뭔가 비교를 하려면 공통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 사이에는 키 큰 사람, 작은 사람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과 기린을 대놓고 이 사람은 키가 작고 기린은 키가 크다 이렇게 논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서구인들에게 낯선 이방인들의 문화는 기존의 관점으로 평가를 하기 어려웠습니다. 과연 수억만 년 전 원시인이 직립보행을 하고 또 현대인이 되었듯이 문화도 원시 문화에서 서구 문화로 진화를 해온 것일까요? 인류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또 그 정체를 밝혀내려는 새로운 학문이 이 시점에서 토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일컬어 문화인류학이라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문화인류학에서는 문화를 어떻게 규정할까요? 자, 에드워드 타일러라는 영국의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인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데요. 1896년 옥스포드 대학 최초의 인류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테일러는 1871년 저술한 책 원시 문화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문화는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률, 관습 등 인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획득한 능력 또는 습관의 총체이다. 이 정의는 기존의 문화관념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문화를 경작과 재배, 예술과 정신세계 및 교양으로 보는 관점들에서는 만약 경작이 안 된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예술의 범주에 포함이 안 된다면 인간의 지적 능력과 무관하다면 교양이 없다면 비문화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테일러의 정의에 따르면 특정 사회에 속한 구성원이 학습을 통해서 획득한 능력이나 습관들은 모두 문화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자,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 사진의 주인공들은 아프리카의 무르시 민족들입니다. 이 무르시 민족은 이디오피아 남서부 지방에 살고 있어요. 이들은 보면 입술에 굉장히 커다란 그 접시를 끼고 다니죠. 굉장히 상당한 피어싱인데요. 왜 이렇게 접시를 끼고 다닐까요? 자, 여기에는 몇 가지 설이 있는데요. 큰 입이 여자의 가치를 높여주기 때문이라는 설, 그리고 노예로 잡혀가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입술을 기형으로 만들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외에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관습으로는 기형적이고 또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원시적이고 야만적이고 또 비인간적이라는 판단이 우선 듭니다. 그런데 테일러의 정의에 의하면 이와 같은 관습 역시 문화에 속합니다. 무르시족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학습해서 후대에 전승하는 관습이요 또 가치관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보시면 허리를 굉장히 가늘게 하고 있는 여자가 있어요. 그렇죠? 자, 19세기에 유행하던 이런 복장인데요. 허리가 가늘면
상대적으로 가슴과 엉덩이가 커 보이면서 여성 신체의 S자 곡선이 두드러집니다. 이런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 코르셋을 입었어요. 자, 여기가 코르셋인데요. 자, 코르셋에는 고래 힘줄을 넣어서 아주 딱딱하게 만들었습니다. 뒤에서 누가 당겨줘야만 돼요. 그래서 18세기 서구를 배경으로 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 예쁜 여자들이 갑자기 기절하고 또 주변에 있는 남자가 여자를 안아주고 그렇게 해서 사랑이 싹트는 이런 광경들을 가끔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거 가지고 여자가 그 남자를 꼬시기 위해서 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뭐 그런 경우도 물론 있었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여자들이 허리를 너무 단단하게 졸라매서 숨을 쉬지 못해 기절을 하는 일이 빈번했다고 합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요. 여성의 신체가 얼마나 기형적으로 바뀌었는지 보입니다. 코르셋을 안 한 몸매고요. 코르셋을 한 몸매예요. 자, 이 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폐가 이쪽에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숨을 제대로 쉬겠습니까? 숨 못 쉬죠. 숨 못 쉬고 굉장히 그 척추도 이상하게 변해요. 이런 그 철 갑옷 같은 거를 안에다가 입고 다니면서 몸을 바꾼 거예요. 만약에 아프리카인들이 기형적으로 변한 이런 허리를 보았다면 뭐라고 그랬을까요? 자, 서양 남자들이 여자를 참 학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서구인들이 입술에 커다란 접시를 끼고 다니는 여자들이 참 인권 침해당한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준으로 볼 때 서구가 진보된 문화를 갖고 있고 또 아프리카는 원시적이라는 이런 원시적인 야만인이라는 구분은 통하지가 않습니다. 모든 문화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문화 인류학의 발전과 더불어서 문화의 상대적 가치, 또 다원적인 문화의 공존의 필요성의 논의는 점점 심화되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문화 인류학에서 보는 문화의 정의는 사회 구성원인 인간의 생활 양식, 관습, 가치관, 제도, 풍속 등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이런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정의를 한번 살펴볼게요. 한때 귀족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문화는 이렇게 인간 삶을 광범위하게 가리키는 분야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문화는 비서구인과 서구인, 또 교양인과 야만인을 구분하는 기준이 아니라 인간과 동물을 가르는 인간적인 속성이라는 함의를 갖게 된 것입니다. 즉 발전된 서구 문명에서 동떨어진 미개인들조차 자신만의 문화를 갖고 있다면 과연 그 동물과 다른 인간이 어떤 문화를 만들어내는가 하는 점으로 문제의 핵심이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동물과 인간을 가르는 그 분기점, 이거를 뭘로 봤느냐면 상징에서 봤습니다. 상징이란 무엇일까요? 이 상징이라는 단어는 함께 붙인다, 연결한다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를 어원으로 합니다. 상징이란 것은 특정한 의미를 표현하는 대상, 현상, 활동 등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 그 종교의 상징이 있어요. 그렇죠? 자, 기독교도 있고요. 유태교도 있고 또 힌두교도 있습니다. 일본의 그 신토도 있고요. 그리고 또 도교도 있죠. 자, 터키 이렇게 여러 종교들의 상징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바로 상징이라고 하죠. 자, 여기 그 사진 같은 장미죠. 같은 장미인데 한쪽은 빨간색이고요. 또 한쪽은 하얀색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쪽이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암시하고 또 어떤 쪽이 순결의 은유로 더 적당할까요? 또 다른 사진 하나 볼게요. Y 사진입니다. 하나는 적포도주고요. 또 하나는 백포도주죠. 똑같이 그 포도주를 따르는 과정을 찍었는데 한쪽에서는 좀 이렇게 뜨겁다, 또 열정적이다 라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반면에 다른 한쪽은 시원하다 이런 느낌을 주죠. 이와 같은 차이는 장미와 와인이 붉은색과 흰색이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대체적으로 흰색은 순결함을 상징하고요. 붉은색은 뜨겁다는 느낌과 함께 열정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렇게 특정 현상이나 매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을 상징이라고 합니다. 카톨릭 추기경들은 붉은색 옷을 입었습니다.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이죠. 피를 상징하는 이 색깔이 옷이 언제라도 자신의 피를 바칠 수 있다라는 그 복종을 의미를 했던 것입니다. 조선 왕의 곤룡포, 이걸 곤룡포라고 부르는데요. 곤룡포도 붉은색이었습니다. 근데 왜 붉은색이었을까요? 중국 황제의 어이가 노란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 황제보다 한 단계 낮은 이 색깔을 골라서 빨간색으로 입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상징은 시대와 공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서구에서의 그 붉은색이 어떤 복종의 종교적인 복종, 피를 바친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이 붉은색은 어떤 정치적인 위계 질서하고 관계가 있는 색깔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상징은 같은 현상이나 매체라 하더라도 그 시대와 공간에 따라서 또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여기 소련 공산당의 이게 포스터예요. 붉은색 천지죠. 자, 국기부터 복장까지 전부 빨간색입니다. 자,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자, 김정일이 사열식을 하고 있네요. 자, 우리는 붉은색을 공산주의를 상징하는 색깔로 여겨왔습니다. 빨갱이라는 말은 단적으로 붉은색에 대한 혐오감과 적대심을 표현합니다. 빨간색은 위험하다는 의미를 주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02년 서울 거리는 붉은색으로 넘쳐났습니다. 여러분도 이 광장에 계셨었나요? 빨간색은 더 이상 위험하지도 또 공산주의를 대표하는 색깔도 아니었습니다. 붉은색은 공산당의 전유물이 아니라 대한민국 축구팬 붉은 악마의 상징이 된 것이죠. 이제 붉은색은 공산당 레드 컴플렉스를 벗어난 대한민국 젊은이들을 대표하는 색깔로 재탄생했습니다. 심지어는 한국의 보수당에서도 붉은색을 상징으로 만들 정도니까요. 이렇게 상징은 특정한 매체와 일정한 사고, 또 관념의 결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징의 내적 의미는 시대와 공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19세기에 한 인간이 있었는데 알프스에 갔다가 조난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냉동이 된 거죠. 근데 100년 후에 누군가가 그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해동을 시켰죠. 해동을 시켰는데 정말 기적처럼 살아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미국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보니까 이 세상이 온갖 새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만약에 소련의 국기를 보여줬다고 합시다. 그의 반응은 어떨까요? 자, 1970년대 미국은 반공 열풍이 강하게 불었습니다. 그것을 메카시즘이라고 하는데요. 그들에게 적국인 소련의 깃발은 그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상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미국인이지만 냉동인간이었던 사람은 그 시대를 경험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깃발을 보면은 이게 도대체 뭘까? 궁금증은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혐오감은 아마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밥이 있죠. 자, 김은 안 나지만 아주 먹음직스럽게 생겼습니다. 밥을 보면서 군침을 흘린다면 그 행위는 상징일까요? 그것은 밥 자체를 먹으면서 얻게 된 1차적 경험이며 본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밥을 주식으로 하지 않는 외국인들이 아마존 오지에 갔다가 따뜻한 밥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는 배가 고픈데 참 잘됐다 이렇게 느낄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 콜라라도 한 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할지 모르죠. 하지만 같은 처지에 있는 한국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밥이란 것은 자신의 어린 시절, 조국, 어머니 등 여러 가지를 연상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밥을 보면서 갑자기 그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떠올라서 군침이 아니라 눈물을 흘린다면 그 이유는
그 밥이 한국인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고유의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상징이 어떤 그 매체가 가진 의미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의미는 있는데 그 매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자, 어머니의 사랑을 가슴속에 품고는 있는데 그것이 특정 매체, 심지어는 언어로도 표현이 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그 마음을 상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상징이란 것은 의미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특정 매체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의미란 것은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어느 공간이나 동일한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 시대나 환경에 처한 인간이 부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징의 의미는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문화를 상징으로 본다면 문화는 특정한 매체를 통해 표현되며 시공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의미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예로 든 코르셋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볼게요. 코르셋은 19세기 서구 사회의 미적 기준에 따라서 그 여성들의 신체를 변화시키는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르셋은 그 여성의 신체 학대를 조장하는 남성 우월주의의 상징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 두 해석은 왜 달라질까요? 첫 번째 해석은 19세기 사람들이 생각한 관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은 양성 평등의 이데올로기가 보편화됨에 따라서 생겨난 현대인들의 관점입니다. 이와 같이 문화의 상징적인 의미는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문화의 다양한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문화는 자연의 변형이라는 의미에서 출발을 해서 인간을 변화시키는 교양, 또 교육의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술과 지성, 또 한 계층의 특질을 알려주는 표지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서 특정 집단과 민족의 제도 및 관습의 총체를 의미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는 동물과 다른 인간 고유의 특질로도 인식이 되었습니다. 삶이 각자에게 모두 다른 의미를 지니듯이 문화 역시 우리 자신의 관점을 반영한 거울과도 같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문화는 어떤 것입니까?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